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8조 원입니다. 국회에 나온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고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회복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투자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를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쓰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는데 이 대통령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 24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2,000명 늘리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제 긴급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헐값에 팔린 게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60%까지 늘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제가 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긴급 지시가 나온 이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공자산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건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 4.4%에서 급증해 2023년 42.7%, 지난해엔 58.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땅과 건물 등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모두 6,4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려 빨리 매각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유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매각하느냐를 부처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각 자체가 금지된 상황. 조만간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는 왜 소명서를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불쾌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혁신처의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이상 없음 처분을 해놓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심사를 다 끝냈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고요. 심사 내용과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14조, 13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지만 소명서를 받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검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에 소명서를 발송하겠다고 통보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통보만 했을 뿐 실제 소명서 발송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소명서 요구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엔 재산 소명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석류는 취득 경위와 출처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목걸이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소명서를 받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식 입장을 묻는 JTBC에 수사 중인 사항인데다 보안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건진법사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8개월 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초고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윤 전 청장의 임명 과정에 건진법사를 비롯한 비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그 실마리는 건진법사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치안감이 됐고 다음해 6월 치안정감이 됐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해당 과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의 실마리는 이날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진법사 지인이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 기사 링크를 보내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또 김광호가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덧붙입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미리 작업한 것이라며 걱정 안 했다고 답합니다. 특검은 이뿐 아니라 건진법사에게 또 다른 경찰청장 후보자와 고위직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뭐 승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건진법사 측은 윤희근 전 청장과는 충북 고향이 같아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청장은 이런 친분부터 부인했습니다. 또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분은 전혀 없으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건진법사가 이제 청장님 이제 내정되실 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윤 전 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지는 공무원들. 이번엔 집배원 얘기입니다. 등기 우편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에 시달리다가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2021년 4월 배달한 등기 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고 집배원은 본인 수령으로 처리한 뒤 우편함에 꽂아뒀습니다. 수시인이 직접 우체국을 찾으러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전에 무방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아빠 잘못하신 게 맞아요. 21년차 집배원 A씨에게 민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뒤나 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집배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받기는 어려운 전화니까 밖에 나가서 받고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민원인은 공전자기록 위작, 우편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각각 기소 유예,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기까지 수사는 6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까지 받은 게 문제가 돼 이듬해 2월 견책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엔 전체 직원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집배원으로 2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았던 베테랑 공무원 마음이 어땠을지는 숫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셔도 그냥 엄청 무기력하고 그냥 앉아 계시다가 주무시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달 병가를 냈고 복귀를 앞둔 그해 8월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빠 차 찾았는데 거기 계신가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 계셨어요. 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직 가족은 집배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그런데 이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정부와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지현 기자가 민원인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집배원이 남긴 건 녹음 파일 4개입니다. 아빠가 일부만 녹음을 하신 거고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녹음을 해둔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고 이야기했어요. 녹음 파일 속엔 집배원의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대화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질적이구나. 기다려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구만요. 내가 어떻게 아저씨랑 이렇게 계속 감식을 해야 될까? 나는 이거는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보라니까. 전부 스팀 그대로 바꿔놓으세요. 집배원은 힘없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말씀대로 할게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상급자들과 추가 고소를 반복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란다. 그렇게 멍청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어떤 것 때문에 이 민원인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계속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가족들은 아버지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개해라고 이제 해달라고 말했을 때 응하지 않고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위는 일련의 공무상 사건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하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아픔을 좀 더 이해해주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상 질병 요양자 가운데 56%는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